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표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 저 사람 말은 이 부분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하셔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 혼내킨다거나 이런 느낌의 영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부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가 일반론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말자 라고 하면은 그 나쁜 짓에 해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혼내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원한을 갖는다고요. 뭐 파워블로거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이거 누구네, 누구 저격했네, 이런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유튜버분들, 그러니까 전직 파워블로거 내지는 파워블로거하고 똑같은 일을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어떤 직업적인 유대감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고,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평소에 시청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격을 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도 동료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막 찾아내서 저하고 막 싸움을 붙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가진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Ventus, Chaos, Dionysus, Hera, Hermes, Icarus, Narcissus, Medusa. If you steal from one author, it's plagiarism. If you steal from many, it's research. 한 사람에게서 베끼면 표절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서 베끼는 것은 탐구이다. 저는 인트로의 영상이 표절이 아니고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표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건 표절이고 이건 표절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강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용호술한 사람이 생각하는 표절은 이런 거고, 그래서 나는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사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가 표절인지에 대한 논의가 유튜브에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는 이야기가 법률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거는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도 만들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입장 그리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들 인물이 두 명입니다. 케이시 나이스텟 그리고 지드래곤인데, 이 영상 자체가 유튜버나 파워블로거들을 저격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표절에 대한 기준이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케이시 나이스텟, 지드래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Let's talk about copycats. Let's talk about rip-off artists. People who copy your original ideas and then pass them off as their own. People who hide behind this idea that they were inspired by your work, but actually just steal it wholesale. I believe in inspiration. My work is inspired by filmmakers I look up to, like Werner Herzog and Steven Spielberg and Stanley Kubrick and Wes Anderson. And if you look closely, you can see that inspiration in my work.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케이시 나이스텟이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학계는 잘 모르겠고 세계적인 학계 트렌드로 봤을 때 표절이라는 거는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 연구자로서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쓸 때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레퍼런스를 전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걸 써야 된다, 이건 뭐 물리학계에선 일반 상식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레퍼런스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케이시 나이스텟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뭐 스탠리 쿠브릭, 뭐 스티븐 스필버그한테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영화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구도들이 겹치는 것 말고 케이시 나이스텟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톰 섹스라고 생각을 해요. 톰 섹스. 이제 미국에서는 톰 섹스라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톰 삭스라고 말을 해볼게요. 이 톰 삭스라는 사람은 현대 예술가, 모던 아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톰 삭스라는 사람의 예술을 한 단어로 응축을 하자면은 handcrafted, 손으로 빚었다, 이 말이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공예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런 맥도날드 작품도 만들었고 실물 사이즈의 달 탐사선도 만들었어요. 이 탐사선을 포함해서 우주 탐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비디오, 이런 것들도 다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있고, Space Camp is an athletic.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상업적인 신발을 만들기도 했죠. 그게 바로 나이키와 협업한 마르시아드라는 신발이죠. 톰 삭스는 자신을 조각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조형물, 영상, 그리고 이런 그림까지도 예술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톰 섹스의 영상과 케이시 나이스텟의 영상을 교차해서 틀어드릴게요. 수작업하여 만든 책을 기준으로 나레이션하며 스토리 전개하기. The basic fundamentals of proper studio conduct are found in this handy guide. 10 bullets. Of drunk driving or smoking crystal meth, but it can be just as dangerous. Understanding the blind spot is pivotal to safety. This is the limit of your visibility when texting. 굉장히 유사한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은 언제나 항상 카피보다 더 진합니다. 제가 톰 삭스의 필름들을 보면은 케이시 나이스텟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절의 영화 또는 방송 매체를 영상 중간에 삽입하기. A, B, K. A always B, B. K Noling. Always B Noling. Always B Noling. Bullet 8. Always be knolling. One of my favorite movies is called Glengarry Glen Ross. Here's a quick scene. A, B, C. A always B, B, C closing. Always be closing. Always be closing. 80% of the movie, that is the film. 케이시 나이스텟이 톰 섹스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영감을 받았다거나 그 사람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거나 레퍼런스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레퍼런스를 안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면 부정을 했는데, 2014년에 케이시 나이스텟이 톰 삭스를 베꼈다는 트윗에 대해서 케이시 나이스텟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멘토가 아니고 내가 그 영상을 다 하나하나 만들었으며 가서 혼자서 그거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케이시 나이스텟은 Draw My Life라는 본인의 영상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That first summer in New York City, I worked as a bike messenger, and eventually this artist named Tom Sachs, somebody my brother knew, hired me for $10 an hour. So we got video cameras and computers like in 2000, and like Casey and me, and from the moment we opened them, we haven't stopped making movies until like a few minutes ago when my camera broke. 케이시 나이스텟의 첫 영상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An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like
By telling these stories, I had a voice. 첫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냥 자기 아들을 찍은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영상이었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배우던 시기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형 벤 나이스텟을 고용한 탐 삭스의 밑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일하게 되죠. We have sort of 10 rules of filmmaking. Oh, please. And rule number 1 is finish the movie. Starting something and not finishing something. And in my book, that's not okay. The perfect is the enemy of the good,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this is not a perfectionist speaking. Last week I talked about that Voltaire quote, perfection is the enemy of good. 2002년으로 돌아가 보자고. 톰 삭스와 나는 F250 뒤에서 끈을 잡고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스노우보드를 탔어. 그리고 이건 케이시 나이스텟을 대표하는 바이럴 영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nowboarding with the NYPD라는 영상인데 이것도 톰 삭스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둘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레퍼런스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케이시 나이스텟조차도 레퍼런스를 하지 않죠. 탐 삭스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이고 그 밑에서 이제 막 엄청 굴렀을 거 아니에요. 케이시가 진짜 말 그대로 케이시 나이스텟이 그 엉덩이 쇼를 했었죠. As Printout.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케이시 나이스텟이 탐 삭스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탐 삭스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에 대해서 영상 감독으로서 케이시 나이스텟의 친형인 벤 나이스텟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My name is Van Neistat, and I am a propagandist for the Tom Sachs Space Program 2.0 Mars. Tom taught me how to make things. He taught me the proper way to make things, and like the difficult thing about making things right. Like there's that song, I think it's Steve Malkmus, and he says, "Done is good, but done well is so much fucking better." There's really no excuse not to do it right. And time and money, that can't be your excuse either. Find other resources. Bullet number 1. Work to code. Boom!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탐 삭스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탐 삭스의 영상이고 벤 나이스텟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양보를 해서 벤 나이스텟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케이시 나이스텟이 동등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내지는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탐 삭스의 영상에 대해서 그 스타일을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쳐봐요. 엉덩이 프린트아웃 역할로 나오는 인턴이 그런 일을 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카드보드지나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것들로 예술 작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내는 탐 삭스는 자기 자신을 조각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내서 손글씨로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영상을 만들 때도 그 영상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내고 깎아내고 붙이고 이런 조각가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탐 삭스가 만든 마르시아드라는 신발을 보면은 그 신발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브랜딩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신발 상자에 손글씨로 다 적어두고 신발 안에는 책자가 있고 심지어는 신발 깔창에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케이시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탐 삭스라는 아티스트에게서 온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멘탈적인 측면도 탐 삭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시 나이스텟이라는 사람의 논리는 이런 거죠. 실무적으로 만든 건 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거 해라. 이런 논리인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조선시대 수군이 일본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운 건 나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전투 스타일은 내가 실제적으로 만든 거다. 이게 논리적이라고. 그렇지만 총괄 디렉터로서 이 스타일을 만들어낸 사람은 탐 삭스라는 아티스트이고 이와 동시에 케이시 나이스텟은 탐 삭스에 대해서 어떠한 크레딧이나 레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500편이 넘는 그의 브이로그에서 그의 친형인 벤 나이스텟이 한 번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 나올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I'm talking about wholesale theft. The thing about being original, about original ideas, is that it's about looking internally. What motivates me in finding ideas there? The thing about theft is that you cheat. You just look at what somebody else is doing and say, I'll just do what he's doing, and I'll pretend that was my own idea. The really tough part about that is how much work it takes to be original, how much brain power, how much consideration it takes to make sure you're coming up with ideas that are truly your own, just to have them ripped off, just to have them stolen. And it gets really frustrating when they're stolen by people that have big followings, so a lot of their followings don't know that this work was stolen. There's certainly no credit there. There's certainly no credit there. There's certainly no credit there.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레딧을 남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필름메이커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Well, Memento was based on a short story that my brother was writing, and he hadn't yet written it fully, but he described the idea to me. 그렇다면 케이시 나이스텟은 왜 사람들이 오리지널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케이시 나이스텟을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점도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케이시의 독창성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융합했고 I started vlogging in March of 2015. Now, before I started vlogging was typically individuals carrying around like point and shoot cameras that were sort of documenting their day into a camera. It was a much smaller genre back then, and it was pretty linear. Day begins here, day ends there, come with me throughout my day. I found the genre fascinating. I was obsessed with like Ben Brown. I was obsessed with Fun for Louie. I was obsessed with BF versus GF. Charles Trippy was great. I think what fascinated me the most about the whole genre was the idea of using your life as a narrative for a daily series. So I went to Belgium in 2015. This is a month before I started vlogging. And I wanted to test out one thing. What would happen if I sort of vlogged about my trip, but instead of talking into a camera, I used really precise cinematography? What would happen? Movie-like cinematography, but it was just me going about my daily life, going into my hotel room, coming out of my hotel room. And I love that video. That video worked. You should watch it. It's linked below. 그러니까 톰 sak스의 스타일 그리고 벤 나이스텟의 시네마토그래피 여기에다가 브이로그라는 장르를 융합한 거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케이시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케이시 나이스텟이라는 사람만의 퍼스널리티를 녹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케이시 나이스텟만의 스타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감에 대해서 똑바로 레퍼런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케이시 나이스텟이 오리지널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케이시라는 사람은 독창적인 스타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가 보여버렸네? 지금까지 케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케이시가 마치 표절인 것처럼 제가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케이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절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제가 표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에 찔리면 표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 적반하장을 하죠. 그래서 도덕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세우려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시절 한자 에센셜 500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 개념의 개자의 전서와 갑골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책에 수록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공부한 바로 해석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한자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아닐 테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개라는 글자는 평미래를 뜻합니다. 평미래가 뭐냐고요? 모자라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곡식을 개량할 때 쓰던 평평한 나무를 뜻합니다. 이렇게 평미래로 한번 미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죠. 이 개자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알맞은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을 장황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한 양으로 대상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생각, 그것을 바로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개론서 중에 맨퀴의 경제학이라고 있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개념서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표절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작가나 한 아티스트에게서 자신의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이게 표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작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제가 예전에 회계학 공부를 할 때 어떤 회계 정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판가름 짓는 게, 그 정보가 없으면 회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회계 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예술 작품이나 자신의 창작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계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작품이 안 되게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을 어떤 한 사람에게서 가져오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작품을 섞어가지고 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표절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표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리지널리티는 없다. 그렇다면 오리지널리티의 개념은 무엇이냐?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재료가 올 수 있고 저 사람에게서 재료가 올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처럼 같은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제가 다른 한국어를 쓰는 사람을 표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언어의 사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료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나로 말미암아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합니다. 캐시 나이스텟은 톰 sak스, 벤 나이스텟, 그리고 여러 브이로거들, 다만 레퍼런스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자기가 새로운 언어를 구성해서 말했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에게서 나의 창작물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표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중요한 부분을 차용해서 만든 영상은 이런 느낌입니다. Today, I will ride a skateboard for no reason. It's very important to hit the button multiple times. Very important. I like summer. Don't ride a skateboard at night while wearing sunglasses. Not good.
I hate Donald Trump. 지금까지 케이시 나이스탯을 예시로 삼아서 표절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표절은 왜 하는 걸까? 사실 표절이라는 게 도둑질하고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저는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뉴햄프셔 주립대학이라고 뭐 동부 아이비리그처럼 훌륭한 막 이런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5% 상위 5%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굉장히 젊고 성취한 것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 놈이 지 잘난 맛에 사네 뭐 이렇게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사립대학들보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대학 교육의 어떤 시스템은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세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회계나 재무 뭐 요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에세이를 쓸 일이 없었는데, 그 이외에 마케팅이라든지 교양 과목이라든지 성적을 골고루 잘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에세이를 잘 쓰는 거예요. 에세이. 근데 이 에세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표절을 하면은 탈락이에요. 애초에 제출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에세이를 제출하면 알아서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시중에 있는 논문들, 책들, 그리고 뉴스 기사들 이런 거하고 다 대조를 해가지고 이 에세이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판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표절인 에세이는 애초에 제출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내 생각이 아닌 거를 내 생각처럼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그 1학년들이 듣는 기초 교양에서부터 정말 주입식으로, 이것만큼은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요. 표절은 나쁜 거다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사실. 제가 신발을 커스텀하는 이유도 그런데 저만의 것을 갖는 거를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쓸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반박하는 에세이를 항상 썼어요. 제가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찾고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은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한국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최고점을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쓰던 표절 탐지기, 거기에 한 번도 걸려갖고 빠꾸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에세이를 쓰라고 받은 주제에 대해서 내 관점이 있고 내 생각대로 풀어내니까 그 수백만 수천만 개의 논문과 뉴스 기사들과 하나도 안 겹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소화를 해서 제 의도대로, 저의 어투대로 이렇게 뱉어내니까 사실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걸리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성적 안 나오는 애들 보면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에세이를 써야 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디 검색해서 뉴스 조금, 뭐 논문 조금, 책 조금 이렇게 해서 대충 얼버무려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섞기만 하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데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교수들 표지가리 몇몇 분들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그게 이슈화가 됐었고 그 표지가리 의혹으로 적발이 되었던 교수가 186명인데 우리나라 4년제 종합대학 전체 교수 숫자의 절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정말 하늘에 있는 대학들 교수들도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뱉어내고 싶은 게 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이 써놓은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 있는 직업이니까 해야는 됐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떤 해외의 아티스트를 보고 그 아티스트에게서 모든 중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그 아티스트인 양
행세하는 힙합 쪽에서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죠. 그리고 유튜브도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보이스가 없는데 유튜브는 하고 싶으니까 뭔가 해야겠는데 할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대중에 별로 안 알려진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데 유튜버들의 포맷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말투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그대로 뱉는 거예요. 그게 표절의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섞었으면은 K씨처럼 새로운 장르가 되겠지만은 그게 없이 그냥 단순 뒤죽박죽만 되면 표절은 아닐지언정 오리지널리티는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술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이의 발견 또는 창조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튠을 사용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티페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 세상은 발전을 멈출 것입니다. 대중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특정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표절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K씨는 알지만 톰 sak스는 모르고, 지드래곤은 알지만 카니에 웨스트는 모르죠. 대중에게 있어서 표절이란 싫어하는 누군가를 욕하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재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배치하고 융합하는 데서 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도 화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I come into contact with a lot of young people, and I found that a lot of these people know all my movies really, even better than I do. And they know all of Marty's films, and they know all of Brian De Palma's films and George Lucas's films, and they're getting to know all of Quentin Tarantino's three films. And, but what's happening is they don't know much beyond that. And when I say, what are your favorite films from the old days, from the black and white days of the 30s and 40s, I don't get a lot of answers that give me comfort, and I'm finding that if people are going to just study the movie brats of the 1970s, you know, what they're learning is a pretty weak carbon copy, because all the movie brats learned from the masters of the 40s and 50s and 30s, and I'm sure those in the 50s and 40s learned from the silent movie masters. And so we're all handing influences down and inspir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 kind of am a little bit sad that a lot of the young people today kind of have a cutoff point for their own personal influences, and that's like they don't know a lot of pictures in the pre-60s. The original inspiration behind the Dark Knight trilogy, and particularly Batman Begins, and then the influences on the films were very varied. I mean, we were trying to build a world in the way that, you know, Ridley Scott had done in his films like Blade Runner, for example. We were looking at the silent era, Fritz Lang's films and so forth, trying to figure out the use of the geography of a city to express a sense of metaphor or allegory with the narrative we're creating, which is what the world of Batman and Gotham as a sort of heightened version of a regular city, you know, a kind of New York on steroids, if you like. 우리가 칭송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오리지널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y wanna ring, yeah, she tryna be a missus. I've been so ahead, I don't think y'all really get it. They've been taking L's, they can't see how I've been winning. And I got a drip, so they see me making waves. They don't even see how many chances I done gave. 지금부터는 지드래곤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드래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데뷔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뭐 20대 초반이 그런 거를 갖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GD의 초기 앨범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표절 시비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을 넘을락 말락 한 적도 많았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지드래곤은 커리어 초반 지드래곤이 아니고 커리어 후기 지드래곤이고,
저는 이 분기점에 해당하는 앨범이 One of a Kind라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Hey Siri, Creative Till. 이 영상이 좀 괴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드래곤하고 말투 똑같은 사람이 지드래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제 채널에서 지드래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거를 사가지고 방금 뜯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수 앨범을 사봤습니다. 이제 말투가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부터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냥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말투 비슷하다. 외모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앨범의 첫 노래가 아마 One of a Kind라는 이 앨범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의 노래일 텐데, One of a Kind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도 이제 당연히 릴 웨인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비주얼이나 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 릴 웨인을 가져오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드래곤 자기 자신에게도 꺼낸 게 꽤 많았던,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릴 웨인보다도 멋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참고로 하위 호환은 이런 느낌입니다. 왼쪽이 방탄소년단이고 오른쪽은 탄도소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어떤 사운드들을 듣고 귀가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그게 취향인 사람이 들었을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그 빌보드 차트에서 노는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할 법한 사운드가 한국 가수가 그걸 냈다고? 이제 GDC하고 저하고 3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걸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외국 힙합 듣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 자체를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편집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됐죠.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빌드업 해온 이 논지에 비추어 보면은 플로우에 있어서 영감을 받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 팬들이 보면은 되게 불쾌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은 이유가, 스티븐 스필버그도 무성영화 시대, 흑백영화 시대, 그리고 70년대 그 무비 브랫이라고 하는 그 스타 감독들 영향과 영감이 아래로 전승되는, 그래서 무성영화 시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드래곤이 예전에 쿠데타 앨범이 나왔을 때 컴플렉스라는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을 준 15개의 앨범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15개의 앨범 중에서 카니 웨스트의 앨범이 3개고, 하나는 카니 웨스트 레이블의 컴필레이션 앨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니 웨스트가 앨범에 참여한 앨범. 그래서 카니 웨스트의 앨범이거나 카니 웨스트와 연관 있는 앨범이 15개 중에 5개나 돼요. 기사를 밑에다가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거기 있는 이제 앨범들을 살펴보면은 지드래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거기 나온 앨범들을 들어보면.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드래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의 리드 싱글은 Heartbreaker라는 노래인데 제 솔로 데뷔 앨범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노래의 내용물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will.i.am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이었고 메이저 레이블의 푸시를 받는 첫 번째 앨범이었죠. 솔직히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앨범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정말로 크게 이 프로젝트에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앨범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느낌이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죠. 앨범 수록곡 하나하나에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will.i.am을 지금의 will.i.am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카니에 웨스트 앨범들을 들어보시면 지드래곤은 808 and Heartbreak라는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앨범은 가장 패셔너블한 앨범입니다. 저는 이 앨범을 정말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었어요. 저는 카니에 웨스트의 예술성이 이 시기에 가장 균형 잡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그를 지금도 좋아하고 예전에도 좋아했지만 이 시기에 카니에 웨스트가 제가 아티스트로서 카니에 웨스트를 가장 좋아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도 인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표절이냐 아니냐는 인용된 자료들을 가지고 나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가진 논문으로 만들어냈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드래곤이 루저라는 노래에서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란 곡과 다른 결을 만들어냈냐,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는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하고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카니에 웨스트의 플로우라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여낸 거죠. 그리고 이 플로우 자체는 기술일 뿐이거든요. 카니에 웨스트만 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왜냐면 그런 랩을 하는 플로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버사치 플로우, 그것도 서로 다 표절이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지만 내게만 청춘은 너네는 디지털 쓰레기 꽉 내가 싫다면 어서 나가여서 너 우리 1년의 수익을 합치면 남아 이건 곤충재지 불어먹 이 영상을 만들 당시에도 표절이란 말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외국 유행 더 빨리 뱉기나 경쟁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 그 당시 힙합 문화를 이야기해보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실제로 이 영상 이후로 그 흐프프 버사치 플로우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죠. 제가 요즘에 신발 같은데 글씨를 쓸 때 이 펜을 쓰는데 이 펜은 그냥 재료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물감들도 그냥 재료잖아요. 이 재료들로 나만의 그림을 그리면은 같은 물감을 썼어도 표절은 서로 아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편집을 왜 했냐? 지드래곤이 카니에 웨스트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거다. GD가 생각하는 영감의 원천,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서 영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정말 이름을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소리예요. 노이즈가 계속해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되게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그러면서 많은 걸 저 혼자 또 제 안에서 해석하고 다시 또 새로 풀이하고 하는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걸 배웠고, 저 또한 항상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저도 어릴 때 많이 혼났거든요. 혼나면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어떤 소리들이 가장 음악을 제가 또 하기 때문에 그런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드래곤은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이 자신을 둘러싼 소리와 경험들이라고 했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like I feel a responsibility, you know, 'cause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람 누군 다신 없어. Nobody knows. Even when y'all don't understand what I'm doing sometimes, or the music I make sometimes, like when I made 808s. 아까 스티븐 스필버그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영감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재료로서 기반으로서 자신의 색깔을 섞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게 사실 아티스트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지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읽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뭐 폄하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해요. 카니에 웨스트도 College Dropout이나 Late Legislation 이런 초기 앨범들, 그리고 자기 개인 앨범을 내기 전에 프로듀서로 활동할 때 제이 딜라라는 DJ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You know, I'm like extremely spoiled and extremely blessed to be able to do songs like Jesus Walks and for them to work. Songs like Can't Tell Me Nothing. For me to be able to keep it real and really make money off of being real is an extremely blessed situation, but it's also a responsibility. So it means like, okay, you've been given this opportunity to be like an inspiration, to be, you know, in the lineage of what Dilla did and what Mos Def and Quali and all that. It's like, but you can never forget that. You can never forget about what the point is, the message, what hip hop is about, what like Public Enemy is about. In 2006, Dilla passed. Could you describe the impact? As artists, we give of ourselves, and so, you know, he was giving the world so much. Biggie was giving the world so much. Pac was giving the world so much. They were giving all they had. To lose that, it's like we lost another point of inspiration. It's amazing, you know. How could we lose? It'll almost make you feel like the devil's winning, like the fucking system is winning and shit, because all these people that, you know, fought so hard, you know, and that's what gives me like my fight. Just thinking like I have to work on behalf of Dilla. I have to, like, when I put a weird ass fucking this Jamaican sample, it's like it works at first, but it's not till I put like the that it sounds like art or sounds slightly wrong. And now we'll go to the radio. Now that it's wrong, motherfucker. Now play this 5-minute song that completely fucks up your programming. Like, play this. 보통 라디오에서는 3분만 넘어가도 길다고 하는데 카니 웨스트의 5집이죠. 이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에서는 13곡밖에 안 되는데 러닝 타임이 1시간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긴 노래들을 반항이라도 하듯이 만들어냈었죠. You know, that's a lineage of it's the best respect that we can pay to like great artists that have inspired us so much, is to never sell out. We gotta fight. You know, we gotta make music, and we think like if Dilla was alive, would he like this? 왜 제이 딜라라는 아티스트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현대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repurposing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변기처럼. 제이 딜런은 샘플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맥락과 분위기, 그 분위기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특정한 샘플을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현대 미술에서 마르셜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은 현대 음악계에서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은 제이 딜라이고, 이 사람의 바통을 받아서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사람은 카니에 웨스트죠. 카니에 웨스트는 작곡할 때 지드래곤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샘플들을 섞어서 샘플링 기반의 작곡을 해요.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Could we get much higher? Could we get much higher? So high. In my home. Do it screams from the haters. Got a nice ring to it. I guess. 카니에 웨스트의 런어웨이라는 곡도 예전 클래식 곡들에서 드럼 루프를 따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런어웨이라는 이 노래가 같은 이름을 가진 카니에 웨스트의 단편 영화 런어웨이. těchto požárů může být kometa, která přistála právě v těchto místech. First rule in this world, baby. Don't pay attention to anything you see in the news. 러닝 타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어떤 서사 구조를 가진 뮤직비디오, 사람들 긴 거 잘 안 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는 항상 자기가 마이클 잭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마이클 잭슨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With music videos and the ground he broke, there would be no Kanye West if it wasn't for Michael Jackson. This is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s not even black. He's Michael Jackson. 또 올라가 보면 분명 마이클 잭슨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딱 잘라진 요 부분만 보고 에이 표절이네 하고 아티스트를 공격하는. 저도 사실 요 장비만 보면은 케이시 따라했네. 물론 저도 케이시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대학생 때 영상을 시작할 때 케이시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2017년부터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는 제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케이시에게서 영향받은 부분을 모두 제외해도 저만의 스타일이란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든 예술작품들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걸어놓을게요. 저는 거기서 케이시 나이스텟에서 영감받은 것들을 모조리 빼고 지드래곤에게서 영감받은 것을 모조리 빼도 제 작품의 작품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 작품을 만들 때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받은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재료일 뿐이에요. 그것을 엮는 주체는 저이기 때문에 제 작품에는 용우수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나이키하고 협업해서 신발이 하나 나왔잖아요. 뭐 일명 그 GD포스라고 불리는 그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 신발에 대해서 많이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드래곤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 뭐 밑에 디자이너가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GD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드래곤이 많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정말 내가 얼마 전에 특별하다 느꼈던 게 GD가 요새는 제주도에서 생활을 해. 그래서 가서 이제 내가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하는 거야. 승리야, 내가 널 위해서 그림을 한 장 그려줄게. 알록달록하게 그려.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다시 다 칠해. 까맣게. 막 칠해. 이 검은색 뒤에 네가 있어. 넌 항상 네 안을 봐. 에어포스 1? 하지만 이 안에 많은 낙서, 그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거를 검은색으로 다 덮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이 됐건 패션이 됐건 어떤 매체를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미적으로 풀어내는 어떤 아티스트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그림이나 패션이나 음악은 다 사실 저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I realized that the concept of luxury and all this is, what did I love about Gucci? What did I love about Louis Vuitton? I love Tom Ford. I love the artist. And Gucci created a platform for the artist. I love Marc Jacobs. And Louis Vuitton created a platform for the artist. I'll be working on home designs and looking at references from 3,000 years ago and reading the Old Testament at the same time. So it's like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creative process where you design one of these. You could start with a sketch, start with a vintage reference. It could start with a previous shoe that we created that we're making a newer version on. You know, feelings of films and experiences that I grew up with. Akira, the movie Akira, my mom took me to see Akira when I was really young. Can only make me stronger. I need you right now. Tonight, and you don't give a what they all say, right? Awesome, and that's sure. Do anybody make real anymore? Right now, that has to Satanist. You should be honored by my. And the shapes and the color palettes and the general mood of the film had always been a big inspiration for Yeezy. I'm blessed.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 리셀가 뭐 이런 거지만 정말 자기가 겪은 걸 신발이라는 아트 폼으로 해서 만들어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영상을 만들기까지 제가 지금 외주 작업을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동시에 2개는 거의 다 끝냈고 1개는 지금 촬영 중이고, 거의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틈틈이 자료 조사를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초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몸무게도 지금 한 4kg가 차이가 나는데, 이 긴 영상을 쭉 만들어 오면서 제가 정리하고 곱씹고 했던 것들이 지드래곤 씨의 나이키 광고 영상에서 지드래곤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굉장히 이 2가지가 주제의식이 비슷해요. 제가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 3분짜리 풀로 된 영상은 지금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방금 처음 봤는데, 제 이제 다음 세대 혹은 아직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냥 저한테 받은 영향뿐만이 아닌 그 받은 영향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로 하여금 저 또한 다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만났을 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면 저는 되게 감사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지드래곤을 따라한다 이러는데, 지드래곤 씨는 영상 찍을 줄 모르잖아요. 굉장히 화내지 않을까요? 화낼 순 있는데요. 예. 사실이니까 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Wow, this is so original. 오리지널하다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그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표절이라는 거는 작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대부분 또는 전부 다 한 사람의 아티스트나 하나의 작품에게서 가져오는 것을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자신이 정한 이 표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창작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표절만 피하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저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가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지드래곤 씨 이야기가 안 나오는 그런 다른 색깔이 있는 아티스트가 돼야겠다. 오늘 영상으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단순히 특정 재료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정말로 하나의 작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소위 rip-off 아티스트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답이라고 또는 제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의 신발 안에서 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제 채널을 최근에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되게 컨텐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사무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유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되게 막막했어요. 경제적인 막막함보다도 더 힘든 막막함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지금 앨범 작업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안 될 텐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작품은 언제 하나, 상업적인 작품 의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요즘에 중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람도 최대한 안 만나고 1일 1식 단식 뭐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운동도 좀 했고.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들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보다는 제가 실제로 작품들로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